10개월 동안 너희가 내 통장에서 373억 빼갈 때 엄마는 다 보고 있었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할게. 하하. 오늘 저는 제 자식들 앞에 3년 만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30층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는 제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큰아들 준호는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고, 딸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준석이는 아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3년 전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번뜩이던 그 눈빛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눈이었다면 지금은 무너진 탑을 바라보는 눈이었죠. 회의실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변호사 강민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블라인드를 살짝 내리자 바깥에 따가운 햇살이 차단되면서 회의실 안이 조금 어두워졌죠. 저는 오른손 약지에 낀 옷반지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아주 천천히요. 이 반지를 돌릴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 봉제 공장 다락방에서 남편이 제 손에 끼워주던 그날의 촉감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가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는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준석이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한 명씩 천천히 둘러봤어요.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첫째가 나올 때 밤새 울며 보챘던 아기들이었죠. 유치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던 꼬맹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앉아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강민재가 서류 첫 장을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정희 회장님의 유언 집행과 관련한 최종 회의 자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준석이가 갑자기 의자를 빼끌며 일어섰어요.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엄마가 왜 여기 계세요? 치매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준석이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죠. 세 아이 중 가장 늦게 태어나서 그런지 유독 응석바지로 자랐던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제가 학교까지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사정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중학교 때는 성적이 떨어진다고 밤늦게까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었죠. 대학 입시 때는 수시로 떨어지자 정시 준비한답시고 재수학원비를 1,000만 원씩 댔었어요. 그렇게 간신히 들어간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졸업 후에는 사업한답시고 제 돈 30억을 날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랬더니 준석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음 날부터 또 외제차를 몰고 다녔었죠. 앉아, 준석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3년 동안 떨리는 목소리로 혀 꼬이는 말투로 연기하느라 애썼던 것이 무색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준석이는 제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저를 향해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큰아들답게 침착한 척하는 표정이었지만 턱선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옥반지를 한 번 더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소리 없이 도는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초록빛을 반짝였어요. 이 반지를 돌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곤 했습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저는 언제나 이 반지를 만지작거렸거든요. 설명은 천천히 하지. 급할 것 없어. 강민재가 제 눈빛을 받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30년 지기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죠. 사업이 어려워 공장 문을 닫을 뻔했을 때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제가 치매 진단을 받고 위험한 결심을 했을 때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죠.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재의 말에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맑은 날씨였죠. 아침 일찍 정원에 나가 남편이 심어놓은 매화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받아 한참을 들여다봤었어요. 여보, 올해도 매화가 예쁘게 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매화나무에게 속삭이듯 말을 건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가 바닥에 떨어졌죠.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매화나무 줄기를 부여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반복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지러움이 가라앉았죠. 그날 오후 저는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대병원으로 가주세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기검진 날짜는 2달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어제는 회사 이사회에서 똑같은 안건을 2번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귓속말로 알려줬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었죠. 지난주에는 현관 비밀번호를 깜빡했어요. 20년 넘게 쓰던 번호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미숙이가 문을 열어줘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병원 신경과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뗐다를 여러 번 반복했죠.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길게 숨을 내쉬고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 회장님.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기다려주는 게 느껴졌죠. 책상 위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요즘 자꾸 깜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의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어떤 것들을 깜빡하시는데요? 비밀번호요. 그리고 회의에서 같은 말을 2번 했대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내내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인지능력 테스트도 받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이정희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초기 치매라는 단어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만 아주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치매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저는 손만 저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 사람들은 멀쩡한 머리로 살아가고 있겠구나. 기억도 제대로 하고 어제 먹은 밥도 기억하고 어제 만난 사람도 기억하겠구나. 저는 언제부터 그런 것들을 잊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미숙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저녁 드시겠어요? 아니요, 미숙 씨. 방에 좀 있을게요. 2층 침실로 올라가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어요. 저 얼룩이 언제부터 있었지? 오늘 생긴 건가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제가 잊은 건가?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는 건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어요.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에 식사 한번 하시죠. 애들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알았어. 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30년 전 봉제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저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죠. 둘 다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치매래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렀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결국 깨어나지 못했죠. 회사를 키운다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몸이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 누운 남편을 보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관 뚜껑을 닫지 말라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났어요. 결국 준호가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었죠. 사진첩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정원의 매화나무가 가로등 불빛에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 나무만 남편이 직접 심은 거였어요. 여보, 매화나무 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향 앞산에 매화나무가 많았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는 주말마다 정원을 손보더니 어느 날 작은 매화나무 묘목을 사왔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심자. 이 나무가 크면 당신도 나도 나이가 들겠지. 그래도 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심은 나무가 이제는 2층 창문까지 올라올 만큼 자랐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나무는 남아서 해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세 자녀를 집으로 불렀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죠. 미숙이가 준비한 저녁상이 거실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니까.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새 아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준호는 반듯하게 앉아 있었고, 서연이는 물컵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고, 준석이는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서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렸습니다.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지난주에 병원 갔다 왔어.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가 물컵을 놓았어요. 딸그랑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어디 아프세요? 치매. 한 단어였습니다. 짧은 단어였죠. 하지만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온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초기 치매래. 의사가 앞으로 23년 내에 급격히 나빠질 거라고.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와 준석이의 얼굴을 차례로 봤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충격받은 척하는 표정이었죠. 뭔가 달랐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눈빛이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빠른 반응이었어요. 보통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잠시 멍해지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재차 확인해요. 그런데 준호는 3초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제가 회사 경영 다 맡을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회사.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회사였어요. 어머니가 걱정된다는 말이 아니라 회사를 맡겠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큰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효자 같은 미소였죠.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눈동자 깊은 곳에서 뭔가 재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이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역시 빨랐죠.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어요. 치료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바로 재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준석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가장 노골적이었어요. 요양병원.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죠. 저는 새 아이를 한 명씩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들이었어요. 첫걸음을 뗄 때 손뼉 치며 좋아했던 아기들이었죠. 아프면 밤새 간호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자랑스러워했던 자식들이었어요. 결혼할 때 눈물 흘리며 축복했던 자식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동정도 아니었죠. 그들의 눈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회사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은 누가 가져가는지, 그런 계산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식탁을 떠나 2층으로 올라가는데 뒤에서 아이들의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그럼 어머니 명의 부동산부터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그건 좀. 아직은. 서연아, 지금 감성적으로 굴 때가 아니야. 계단을 오르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옥반지가 난간에 부딪혀 딸그랑 소리가 났죠. 뒤에서 대화 소리가 뚝 끊겼어요.
아이들이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라 침실로 들어갔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손잡이를 끝까지 돌려서 살짝, 아주 살짝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옥반지를 돌렸어요. 빙그르르, 빙그르르 계속 돌렸습니다. 창밖이 보였어요. 정원에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나무였죠. 여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나무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아이들이었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 아이들이 아직 있었거든요. 울음소리를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를 보고 또 보고 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선명했죠. 아이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계산하는 눈빛. 엄마가 아니라 재산을 보는 눈빛. 새벽 5시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서재로 갔어요. 책상 앞에 앉았죠.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매화나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옥반지를 빙그르르 돌리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차라리 치매가 되어보자. 진짜로 기억을 잃은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지켜보자. 제 자식들이 정말 어떤 아이들인지, 엄마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진짜 얼굴이 뭔지,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정말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은 제가 오해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침 7시,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 씨, 나예요. 회장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알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매화나무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여보, 나 오늘부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해요. 매화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무는 대답 대신 꽃잎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을 스쳤습니다. 저는 옥반지를 한 번 더 돌렸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을 하나 꺼냈어요. 남편이 쓰던 공책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남편이 죽기 1년 전에 쓴 글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책을 덮었어요. 3년 후 오늘 저는 이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요. 또렷한 목소리로요. 세 자식 앞에 당당히 서서요. 이제 그들에게 말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기록했는지, 저는 옥반지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강민재 사무실에서 그날 오전, 저는 제 계획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저 치매인 척 연기하려고요. 강민재가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들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정말로 모든 걸 잃으실 수도 알아요. 하지만 이미 잃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아이들 눈빛을 봤거든요. 저는 강민재에게 전날 저녁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준호가 3초 만에 회사 이야기를 꺼낸 것, 서연이가 바로 재산 관리를 물어본 것, 준석이가 요양병원을 언급한 것, 그리고 제가 계단을 오를 때 들었던 그 대화들을요. 강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제가 연기하는 동안 모든 걸 기록해 주세요. CCTV, 녹음, 서류, 전부요. 그리고 제 재산을 지켜주세요. 회장님, 민재 씨, 30년 우리 알고 지냈잖아요. 당신만 믿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3년짜리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첫 일주일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안경을 찾는 척,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모르는 척, 같은 이야기를 2번 하는 척. 아이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호가 아내 유진이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손주가 오면 원래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가 일부러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 그래. 왔구나. 평소보다 반응이 느렸죠. 준호와 유진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손주가 제 무릎에 올라왔는데 저는 일부러 이름을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저 준석이에요. 아, 그래. 준석이. 손주 이름을 틀렸어요. 10년 동안 매주 보던 손주 이름을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남편 팔을 툭 치면서 뭔가 속삭였어요. 저는 못 들은 척 했지만 사실 다 들렸습니다. 오빠,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였어요. 거실 청소를 하던 미숙이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응, 미숙 씨. 괜찮아요. 미숙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저는 옥반지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좀 더 중요한 테스트를요.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옥반지를 거실 소파 쿠션 틈새에 끼워뒀습니다. 그리고 미숙에게 말했어요. 미숙 씨, 나 잠깐 병원 다녀올게요. 네, 회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차를 타고 나가면서 핸드폰으로 집 안 CCTV를 켰어요. 강민재가 미리 설치해둔 거였습니다. 거실, 복도, 주방, 제 방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이 숨겨져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화면에 큰 며느리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집에 온다는 연락도 없었는데 왜 왔을까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어머님? 어머님 계세요? 대답이 없자 유진이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 쿠션을 들춰보더니 제 옥반지를 발견했어요. 반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유진이가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부엌에서 미숙이가 나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유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반지를 쥔 손을 등 뒤로 숨겼어요. 아, 미숙 씨. 저기, 어머님 계세요? 회장님은 병원 가셨어요. 이따 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저 그냥 갈게요. 유진이가 급히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미숙이가 불렀습니다. 사모님, 손에 든 거. 그게 뭐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CCTV 화면으로 봐도 유진이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더니 반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소파에 떨어져 있길래. 아, 회장님 반지네요. 제가 어머님 방에 갖다 놓을게요. 미숙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이는 5초 정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반지를 건넸어요. 아, 네. 그럼 전 갈게요. 유진이가 현관문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옷반지를 돌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지도 않은 반지를 돌리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큰 며느리가 제 반지를, 남편이 준 그 소중한 반지를 가져가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숙이가 반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회장님, 이거 소파에 떨어져 있었어요. 조심하셔야죠. 고마워요, 미숙 씨. 저는 미숙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깨끗한 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은 눈이었죠. 반지를 끼며 생각했어요. 혈육보다 더 진한 게 뭘까요? 그날 저녁 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씨, 오늘 녹화된 거 잘 보관해 주세요. 네, 회장님. 백업까지 해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네요.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회사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갔어요. 20년 넘게 앉았던 회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재무이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여러 숫자들이요. 저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중간에 같은 질문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라고 했죠? 18.5%입니다, 회장님. 10분 후 저는 또 물었어요. 영업이익률이 얼마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무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가 제게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들으셨잖아요. 18.5%라고요. 아, 그랬나? 미안해. 저는 일부러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피곤한 척, 기억이 가물가물한 척이요. 준호가 이사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피곤하신 것 같으니 먼저 가보시죠. 제가 나머지 회의 진행할게요. 그래. 그럼 미안하지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웅성웅성, 수군수군. 이사들이 제 뒷모습을 보며 뭔가 이야기하는 게 느껴졌죠. 복도에서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 문틈으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듣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68세 여자, 평생을 이 회사를 키우는 데 바쳤던 여자, 이제 자식들에게 밀려나는 여자. 옷반지를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3번째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가장 위험한 테스트였죠.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일부러 잠옷 차림에 맨발로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발을 감쌌어요. 4월 새벽 공기는 아직 쌀쌀했거든요.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매화나무를 비추고 있었어요. 남편이 심었던 나무, 남편이 매일 물을 줬던 나무, 남편이 저보다 더 사랑했던 나무. 여보, 추워요. 근데 나와봤어요. 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요. 아니, 원래 이랬던 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2층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서연이 방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위를 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서연이가 보였어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한 10초쯤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불도 껐어요. 다시 캄캄해졌죠. 제 딸이었습니다. 42살 딸이 한밤중에 맨발로 정원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그냥 커튼을 닫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발이 시렸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이었습니다. 가디건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제 어깨에 가디건을 덮어주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추우세요. 감기 걸려요. 들어가요. 미숙 씨. 네, 회장님. 고마워요. 정말이요. 미숙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위로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2층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발을 봤어요. 시뻘겋게 얼어 있었죠. 미숙이가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제 발을 닦아줬습니다. 미숙 씨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회장님, 혈육인 내 자식들도 안 하는데. 미숙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제 발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30년 전에요. 제 아들이 백혈병 진단받았을 때요. 응. 병원비가 없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회장님이 전부 대주셨잖아요. 그때 아들이 살았어요. 저는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미숙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였죠. 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미숙이가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어요. 아들이 아프다고, 병원비가 없다고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 회장님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들 생명이었어요. 미숙이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회장님이 힘드실 때 옆에 있고 싶어요. 30년 전에 회장님이 제 옆에 서주셨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미숙이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옥반지를 돌리면서요. 빙그르르, 빙그르르. 창밖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여보, 진짜 가족이 뭘까요? 피가 섞인 게 가족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통하는 게 가족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2개월째 되던 주말이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집에 왔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층 제 방에 있다가 물 마시러 내려가는 척하며 계단 중간에 멈췄어요. 거실이 보이는 위치였죠. 오빠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서연이었어요. 그래. 어제 회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3번 하셨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준석이었어요. 역시 가장 직설적이었죠. 아직은 좀. 서연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어머니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부동산만 해도 500억이 넘어. 그래도 오빠, 아직 정신이 완전히 없으신 건 아니잖아.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 명의로 된 것들 우리가 나눠 가지려면 지금 서류 작업해둬야 해.
저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옥반지가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딸그랑. 아래에서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뭐야, 누구 있어? 준석이가 고개를 들어 계단 쪽을 봤어요. 저는 재빨리 더 위로 올라가서 제 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척 했어요. 아, 애들 와 있었구나. 물 좀 마시려고. 아, 네. 어머니. 거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준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물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들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들이었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들었을까? 설마. 저 상태로? 조심해야겠어. 물을 마시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꽃이 다 지고 초록 잎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강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거실 대화 녹음됐죠? 네, 회장님.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증거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옥반지를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이제 3개월째였어요. 연기는 계속됐고 아이들의 본심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고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기억을 잃어간다고 믿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대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요. 옥반지를 한 번 더 돌렸어요. 여보, 이 싸움 끝까지 갈 거예요. 당신도 지켜봐 주세요.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2층 서재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정원의 매화나무의 초록 잎들이 무성했죠. 그때 1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 큰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회장님 계세요? 미숙이가 묻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서재에 계실 거예요. 잠깐만 볼 일이 있어서요. 준호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재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어요. 책을 펼쳐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준호야. 들어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제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서류 좀 확인해 주셔야 할 게 있어서요. 서류? 네. 회사 관련 서류인데 어머니 도장이 필요해요. 준호가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글자들이 보였지만 일부러 읽는 척만 했습니다. 사실 제 눈은 멀쩡했거든요. 서류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동의서, 강남 아파트 세 채를 준호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시세 150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었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어? 잘 안 보이네. 그냥 회사 업무 관련 서류예요. 어머니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준호가 제 책상 서랍을 열어 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30년 동안 제 곁을 지켰던 그 서랍을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어머니, 여기 찍어주세요. 준호가 도장을 들고 서류 위에 찍을 곳을 가리켰어요. 저는 옥반지를 한번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그리고 도장을 받아들었죠. 그냥 여기 찍으면 돼? 네, 어머니. 저는 도장을 서류에 가져갔습니다. 찍기 직전에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이거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50억짜리 부동산을 넘기는 게 형식적인 일일 리 없었죠. 저는 다시 한번 옥반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도장을 서류에 찍었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회사 가볼게요. 응, 그래. 준호가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차를 타고 나가는 게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강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가 부동산 이전 동의서에 제 도장 찍어갔어요. 알겠습니다. 등기소에 사전 통보해뒀습니다. 실제 등기는 안 됩니다. 고마워요. 강민재는 미리 준비를 해뒀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걸어뒀거든요. 법원 허가 없이는 명예 이전이 안 되게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숙과 함께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준호 사장님이 다녀가셨죠? 응.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류 좀 가져갔어. 회사 일이라고 하던데. 미숙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저는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저와 남편은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동 낡은 건물 2층이었어요. 재봉틀 20대가 전부였죠. 남편과 저 그리고 직원 5명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면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새 아이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있거나 이웃집에 맡겨졌죠. 저녁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더 많았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셋 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있었어요. 큰아들 준호가 8살, 딸 서연이가 5살, 막내 준석이가 2살이었죠. 엄마, 배고파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쌀도 떨어져 있었고요. 저는 외투를 다시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밤중 슈퍼에 가서 라면과 계란을 샀어요. 지갑에 남은 돈이 5,000원밖에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하나 풀어 넣었어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남편과 저는 국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어요. 여보, 우리 애들은 이렇게 키우지 말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애들은 배부르고 따뜻하게 좋은 데서 공부하고. 그래,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자. 애들한테만큼은 이런 고생 안 시키게.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이 중견 의류업체가 됐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대기업 한성그룹이 됐죠. 매출 1조 원을 넘겼고 직원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것만 줬어요. 좋은 동네로 이사 갔고 좋은 학교에 보냈죠. 과외 선생님도 최고로 모셨고
해외 연수도 보냈습니다. 준호는 미국 MBA를 나왔고 서연이는 의대를 다니다가 결혼했고 준석이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준호 유학비로만 20억을 썼습니다. 서연이 결혼 지참금으로 10억을 줬어요. 준석이 사업 자금으로 30억을 댔죠. 그 돈들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이니까요. 제가 못 누린 걸 애들은 다 누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미숙이 제 손을 꽉 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차가 식어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힘드시죠? 응.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보였어요. 저 얼룩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쓰러진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새벽부터 출근했습니다. 회사 신규 사업 때문에 바빴거든요. 점심때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점심 드셨어요? 아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먹을게. 피곤하시면 좀 쉬세요. 몸 상하겠어요. 괜찮아.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좀 쉴게.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오후 3시쯤 비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남편은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 누운 남편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화가 났습니다.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요?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애들도 다 어린데. 관 뚜껑을 닫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요. 준호가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준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었죠. 어머니, 이제 회사는 제가 맡을게요. 아버지 뜻 이어서 잘 키워드릴게요. 그때는 믿었습니다. 아들이 의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30살이던 준호가 든든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그때부터였을까요? 준호가 회사를 노린 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강민재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준호 사장이 등기소에 서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요? 반려됐습니다. 가처분 신청 때문에 명예 이전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을 거예요. 준호가 뭐라고 하던가요?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등기소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요. 회장님, 내일부터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의 매화나무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옥반지를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어머니 병원 좀 가보셨으면 해서요. 정기검진 받으실 때도 됐고. 그래. 알았어. 오후에 준호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어요. 서울대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개인 병원이었죠.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 치매 전문 병원이에요. 어머니 상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이미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불렀어요. 이정희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준호도 같이 들어왔죠. 어머님, 오늘 인지 기능 검사 좀 해보시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군지,
100에서 7씩 빼기, 그림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 저는 일부러 몇 개를 틀렸어요. 대통령 이름을 헷갈리는 척했고 100에서 7씩 뺄 때 실수하는 척했습니다. 단어도 절반만 기억하는 척했죠.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준호를 쳐다봤어요.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선생님. 두 사람이 진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틈새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좀 심각하십니다. 중기 치매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 요양시설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돌보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죠. 그냥 자기가 원하던 진단을 받았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응, 제가 좋은 요양병원 알아볼게요. 거기 가시면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해 주니까. 저는 대답 대신 창밖만 봤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다 가족한테 사랑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미숙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회장님, 다녀오셨어요? 응.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옥반지를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빙그르르.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었어요. 배고프면 제 밥을 나눠줬던 아이들이었고, 아프면 밤새 간호했던 아이들이었죠. 학교 입학할 때 손을 잡고 같이 갔던 아이들이었고, 대학 합격하면 같이 울며 기뻐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 씨,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중기 치매래요. 요양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은 준호 사장이 선택한 거죠? 네. 회장님, 그 의사 매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해 볼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민재 씨. 네, 회장님. 이제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초록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여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가야 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거든요. 이제 끝을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서연이야. 서연이구나. 오빠한테 들었어. 병원 다녀오셨다며? 응. 엄마, 요양병원 가시는 거 어때? 거기 가시면 편하실 텐데. 딸이었습니다.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딸이 지금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 엄마 생각 좀 해볼게. 그래, 엄마. 오빠가 좋은 곳 알아본대.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반지를 돌렸어요. 빙그르르.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집에 왔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경기도에 있는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대요. 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거기 가시면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실 수 있어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준석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저는 새 아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 명씩이요. 준호의 눈, 서연이의 눈, 준석이의 눈. 그 눈들 속에 뭐가 보였을까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조급함만 보였죠. 알았어. 엄마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빨리. 왜 그렇게 급한 걸까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미숙이 제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미숙 씨, 나 요양병원 가야 할까? 회장님은 멀쩡하세요. 왜 요양병원에 가세요? 그치, 나 멀쩡하지. 옥반지를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근데 애들은 날 거기 보내고 싶어 해. 미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끝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증거 정리해 두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별이었죠.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그러면 당신 옆으로 갈게요. 옥반지를 한 번 더 돌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요. 이제 곧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를요. 10개월째 되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숙이 문을 열었죠. 준호와 서연이, 준석이 셋 다 함께 들어왔습니다. 평일 아침에 3명이 동시에 온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2층 침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죠. 애들이 다. 왜? 어머니, 오늘 좋은 곳에 모시고 가려고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살짝 힘을 주며요. 어디를? 요양병원이요. 저희가 알아본 그곳이요. 오늘 입소하시기로 했어요. 준석이가 제 방에서 캐리어를 끌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미 짐을 싸뒀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잠깐. 나는 아직 생각 중이었는데. 어머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집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통보하는 거였죠. 미숙 씨. 저는 부엌에 있던 미숙을 불렀어요. 미숙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회장님, 미숙 씨,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 미숙이가 제 옆으로 다가오려는데 준호가 막아섰어요. 미숙 씨, 오늘은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니까 나중에 봬요. 하지만 사장님, 나중에요. 준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 어머니, 가시죠. 서연이와 준석이가 제 양팔을 잡았어요. 억지로 일으키려 했죠. 저는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싫어. 나 안 갈 거야.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40년 넘게 살면서 아들이 저한테 소리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요. 법적으로? 네. 의사 진단서도 있고 어머니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도 받아뒀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준비돼 있었다는 걸요. 저를 무력화시킬 모든 서류가 준비돼 있었던 거죠. 준호야, 너 정말 이러려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준호의 눈을 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제가 아는 그 따뜻했던 아들의 눈이 아니었죠. 현관 밖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이가 확인하고 왔어요. 형, 구급차 왔어. 구급차. 저를 데려갈 구급차까지 불러놨더라고요. 자, 어머니. 이제 가셔야 해요. 세 명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아무리 버둥거려도 소용없었어요. 젊은 사람 셋이 68살 노인 하나를 옮기는 건 어렵지 않았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 하얀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구급대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미숙 씨, 미숙 씨.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숙이 쫓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회장님, 회장님,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회장님은 미숙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은 멀쩡하시다고 말할 뻔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제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였죠. 미숙 씨는 들어가 계세요. 어머니 짐 정리나 해주세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서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저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등받이가 눕혀진 침대에 눕혀졌어요. 벨트가 제 몸을 고정했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제 집을 봤어요. 미숙이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요. 2층 창문으로 제 침실이 보였어요. 그 옆에 매화나무가 서 있었죠. 여보,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문이 닫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통화인지 들렸어요. 네, 지금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3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네, 서류는 다 준비했습니다. 법적 문제 없을 거예요. 보호자 3명 동의서 다 있고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지 싫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옥반지를 돌리고 싶었지만 손이 벨트에 묶여 있어서 돌릴 수 없었어요. 그냥 반지가 손가락에 있다는 느낌만 느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보였죠. 사랑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휠체어에 옮겨졌습니다. 아직도 벨트가 제 몸을 묶고 있었어요. 마치 죄수처럼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가 길었죠.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린 곳도 있었는데 안을 보니 노인분들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떤 분은 멍하니 천장을 보고 계셨고 어떤 분은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죠.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3층 끝방이었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죠.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작았어요. 밖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벨트를 풀어줬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야? 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편히 쉬라고요. 이 좁은 방에서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환자분. 제가 담당 간호사 김미영입니다. 여기서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약. 무슨 약을 먹이려는 걸까요? 자, 그럼 저희는 갈게요, 어머니.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이와 준석이도 일어났어요. 너희 정말 가는 거야? 네. 주말에 면회 올게요. 편히 계세요, 어머니. 3명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칵 하는 소리가 났죠. 잠금장치 소리였어요. 밖에서 잠근 거였습니다. 저는 문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열어주세요. 여기 열어달라고요. 복도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안전을 위한 거예요. 안전. 제 안전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이겠죠.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열리지 않았죠. 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이었어요. 뛰어내릴 수도 없었죠. 아래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차가 떠나고 있었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옥반지를 돌렸어요. 빙그르르, 빙그르르.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을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좁은 방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간호사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환자분, 저녁 드세요. 쟁반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흰쌀밥,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약들. 약도 드셔야 해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치매약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저는 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다시 잠겼어요.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어요. 여보, 저 별 보여요? 당신이 좋아하던 별이에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집 천장에 그 작은 얼룩이 생각났어요. 30년 동안 봐왔던 천장, 남편과 함께 누웠던 침대, 아침마다 보던 매화나무. 미숙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숙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끌려가는 걸 보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준 사람, 혈육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눈 사람.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없었습니다. 준호가 가져갔더라고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뒀다는 걸요. 강민재에게 이미 말해뒀었어요. 만약 제가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움직이라고요. 제가 준 권한으로 모든 걸 진행하라고요. 저는 옥반지를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틀이 지났습니다. 매 식사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저는 먹는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버렸습니다. 무슨 약인지 모르는 걸 먹을 수 없었거든요.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문은 항상 잠겨 있었죠. 하루에 한 번 30분만 복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동행했고요. 복도를 걸으며 다른 방들을 봤어요. 다들 저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나 여기 나가야 해. 집에 가야 한다고. 간호사가 그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환자분, 조용히 하세요. 약 드릴까요? 약. 조용하게 만드는 약이겠죠.
3일째 되던 날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왔어요. 준석이는 안 왔죠.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어요. 여기 괜찮죠? 음식은 잘 나오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었죠.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여기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집에서는 안 돼요. 왜 안 돼? 내 집인데.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서류 몇 개만 더 사인해 주셔야 해요.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서류였어요. 이건 회사 이사회 관련 서류고, 이건 부동산 관리 위임장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저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 위임. 그러니까 제 재산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였죠. 안 해. 어머니. 싫다고. 나 안 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해줘. 우리가 잘 관리할게. 싫어.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가 서류를 집어넣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어머니.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잠겼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옥반지를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여보,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5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약을 가져왔죠. 오늘은 약이 좀 많네요. 의사 선생님이 용량을 늘리셨어요. 왜요? 환자분이 좀 불안정하시다고. 안정제를 추가하신 거예요. 안정제. 저를 조용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말을 못하게, 생각을 못하게. 안 먹을 거예요. 환자분,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 지시예요. 싫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잠시 후 의사와 함께 다시 들어왔죠. 환자분, 약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를 위한 거예요. 나는 치료 필요 없어요. 나 멀쩡해요. 의사가 간호사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예요? 간호사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세 명이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팔을 잡고 다리를 잡았죠. 저는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가 주사를 꺼냈습니다. 진정제를 놓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싫어요. 놔줘요. 주사가 제 팔에 꽂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놔줘. 힘이 빠졌습니다. 팔다리가 무거워졌어요. 눈꺼풀이 감겼죠. 여보, 미안해요. 조금만 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밤이었어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죠.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아침에 주사를 맞았으니까 12시간이나 잔 거였죠. 입이 말랐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물을 마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방 앞에 섰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복도 불빛에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가 왔어요. 미숙 씨, 어떻게? 쉿,
조용히 하세요. 강 변호사님이 보내셨어요. 미숙이 제 곁으로 왔습니다. 물을 떠서 제 입에 대줬어요. 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원했죠. 회장님, 이제 나가실 수 있어요. 뭐라고? 강 변호사님이 모든 준비 끝내셨어요. 법원 명령서도 받으셨고요. 미숙이 제 팔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미숙이 꽉 잡아줬어요. 자, 가요. 회장님,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은 비어 있었어요. 미숙이 뭔가 조치를 해뒀나 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으로 나왔죠.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차에서 내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재 씨,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요양병원이 뒤로 멀어졌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에 불빛들이 보였어요. 자유로운 세상이 보였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회장님. 호텔로 모셔드릴 거예요. 이틀 후가 D-데이예요. D-데이? 네.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저는 옥반지를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여보,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차는 밤거리를 달려갔습니다. 3년간의 긴 연극이 이제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의 별을 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 별이요. 당신도 지켜보고 있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끝이 보이는 눈물이었죠. 이틀 후 아침, 저는 다시 그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0개월이었어요. 10개월간의 긴 연기가 이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30층 회의실, 타원형 테이블,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은 세 자식. 큰아들 준호는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고, 딸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죠. 막내 준석이는 아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5일 전 요양병원에 저를 강제로 입소시켰는데 3일 전 제가 사라졌거든요. 잠시 후에 설명할게, 준호야. 제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혀 꼬이지 않았죠. 떨리지도 않았고요. 준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응, 놀랐지? 10개월 만에 제대로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옥반지를 천천히 돌렸어요. 빙그르르.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어. 세 자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아니었어.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준호가 의자를 끌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앉아, 준호야. 끝까지 들어봐. 준호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정확히는 치매 진단을 받은 건 맞아. 하지만 초기 치매였지.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어. 강민재가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10개월 전 서울대병원 진단서 원본입니다. 초기 치매, 약물 치료 및 인지훈련으로 관리 가능이라고 나와 있죠.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너희한테 엄마 병을 말했을 때 너희 반응이 이상했어. 저는 10개월 전 그날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3초 만에 준호 내가 회사 이야기를 꺼냈지. 제가 회사 경영 다 맡을게요라고 했어. 엄마 건강 걱정이 아니라 회사였어.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이 너는 바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고 치료 계획을 묻는 게 아니라 재산이었지.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석이 너는 아예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지. 준석이가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 엄마가 정말 기억을 잃으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 진짜 얼굴이 뭔지. 저는 옷반지를 한 번 더 돌렸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연기를 했어. 치매 환자인 척, 기억을 잃어가는 척. 어머니,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 모든 걸 보고 있었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고, 강민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뜨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지난 10개월간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거실 CCTV였습니다. 10개월 전 그날 저녁 제가 계단을 올라가고 난 후 새 자식이 속닥이는 장면이었죠.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그럼 어머니 명의 부동산부터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그건 좀. 아직은. 서연아, 지금 감성적으로 굴 때가 아니야. 영상 속 세 사람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첫 번째 대화야. 엄마가 계단 올라가면서 다 들었어. 난간을 잡고 서서 옷반지가 난간에 부딪혀서 소리가 났는데 너희가 깜짝 놀라서 대화를 멈췄던 거 기억나니?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큰 며느리 유진이가 제 옷반지를 가져가려던 장면이었어요. 화면에는 유진이가 소파에서 반지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미숙에게 들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유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반지를 숨기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어요. 이 반지는 저는 오른손 약지의 옷반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엄마 손에 끼워준 거야. 우리가 봉제 공장 다락방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던 시절에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사준 거였지.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가져가려 했어. 세 번째 영상은 준호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제 도장을 찍어가던 날이었어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 잘 안 보이네. 아, 그냥 회사 업무 관련 서류예요. 어머니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영상 속 준호가 제 서재 서랍을 마음대로 뒤지고 도장을 찾아내고 제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영상이 멈췄어요. 강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강남 아파트 세 채를 준호 씨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였습니다. 시세 150억 원 상당이죠.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했지. 회사 업무라고 150억짜리 부동산을 빼돌리면서. 네 번째 영상은 제가 새벽에 정원에 나가 매화나무 앞에 섰던 날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맨발로 정원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2층 서연이 방에서 불이 켜지고 서연이가 커튼 사이로 저를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0초 정도 서로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서연이가 그냥 커튼을 닫는 장면. 서연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밤중이었어. 4월 새벽이라 추웠지. 엄마가 맨발로 정원에 서 있는데 너는 창문으로 엄마 보고 있었잖아. 10초 동안이나.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너는 그냥 커튼을 닫았어.
불도 껐지. 내려오지 않았어. 목소리도 안 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엄마한테 달려온 사람은 미숙 씨였어. 가디건을 들고 뛰어나와서 엄마 어깨에 덮어졌지. 혈육이 아닌 사람이. 5번째 영상은 거실에서 세 자식이 회의하는 장면이었어요. 오빠,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그래. 어제 회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3번 하셨대. 그럼 이제 진짜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아,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어머니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부동산만 해도 500억이 넘어.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 명의로 된 것들 우리가 나눠 가지려면 지금 서류 작업해둬야 해. 화면 속에서 제가 계단 중간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엄마는 거기 서서 다 들었어. 한마디 한마디 전부. 준석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영상은 준호가 저를 데리고 개인 병원에 갔던 날이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준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좀 심각하십니다. 중기 치매로 보입니다. 전문 요양시설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준호야.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이 의사한테 돈 줬지? 어머니, 5천만 원. 엄마 진단을 조작하는 대가로. 강민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움켜잡았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제가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소되던 날이었어요. 구급차에 실리는 제 모습, 미숙이 울면서 손을 흔들던 모습, 준호가 차 안에서 전화하던 모습. 네, 서류는 다 준비했습니다. 법적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제가 주사를 맞는 장면. 싫어요. 놔줘요. 진정제를 놓겠습니다. 놔줘. 화면 속 제가 의식을 잃는 모습이 나왔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세 자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 명씩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개월이었어. 10개월 동안 엄마는 너희를 지켜봤어. 옥반지를 빙그르르 돌렸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는지, 엄마를 어떻게 요양병원에 가두는지 다 봤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너희는 더 이상 엄마 자식들이 아니구나. 세 자식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아니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자식으로 볼 수 없어. 엄마 뱃속에서 나온 핏줄이지만 마음은 이미 남이 됐어.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존댓말을 한 거였죠. 어머니, 왜 갑자기? 이제부터 존댓말 할 거예요. 자식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라 남한테 하는 말투로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제발. 그리고 준석 씨. 준석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제 자식이 아니니까요. 10개월 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은 자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강민재가 회계장부를 펼쳤습니다. 지난 10개월간 빼돌린 재산 목록입니다. 준호 씨, 부동산 15채 명의 이전, 회사 주식 20억 원 횡령, 회사 법인카드 부정 사용 15억 원, 합계 235억 원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어요. 서연 씨, 제 명의 아파트 3채 매각 50억 원, 제 카드 부정 사용 8억 원, 합계 58억 원입니다. 준석 씨, 제 카드로 외제차 3대 구매 8억 원, 명품 구매 12억 원,
도박 빚 35억 원, 기타 지출 25억 원, 합계 80억 원입니다. 총 373억 원. 10개월 동안 여러분이 가져간 돈이에요. 저는 옥반지를 빙그르르 돌렸습니다. 물론 제가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속였어요. 거짓말로 도장을 받아갔어요. 강민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10개월 동안 매달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여기 10장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장을 찍을 때마다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기죠. 이건 범죄예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호 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어요. 아니, 회장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진단서 위조죄, 불법 감금죄. 증거가 다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소는 안 할 거예요. 뭐라고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고소 안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때 제 자식이었으니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기들이었으니까요. 첫걸음 뗄 때 같이 웃었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서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열나서 울 때 간호했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학교 입학식 날 손잡고 같이 갔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엄마,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학 합격했을 때 같이 기뻐했던 자식들이었으니까요. 결혼할 때 눈물 흘리며 축복했던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옥반지를 빙그르르 돌렸어요. 그래서 감옥에는 안 보낼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절대로요. 어머니, 제발. 준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준호 씨, 앉아 계세요. 존댓말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존댓말이었죠. 10개월 동안 제가 느낀 배신감을, 상처를, 아픔을.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강민재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준호 씨에게 10억 원을 상속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 씨에게 10억 원을 상속합니다. 준석 씨에게 5억 원을 상속합니다. 이게 다예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예요. 저는 세 사람을 봤어요. 준호 씨, 제가 유학비로 20억 줬죠. 서연 씨, 결혼 지참금 10억 줬어요. 준석 씨, 사업 실패했을 때 30억 갚아줬죠. 그것만 해도 60억이에요. 거기다 10개월간 또 373억을 가져갔고요. 합치면 430억이 넘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 됐어요. 그럼 회사는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는 5개월 전에 이미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겼어요. 뭐라고요? 제가 창업자로서 명예회장직만 유지하고 실제 경영은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준호 씨 부회장 자리도 이사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죠. 준호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남겠지만 없으면 나가는 거예요. 공정하게요. 그럼 어머니, 아니 회장님 재산은요? 준석이가 물었어요. 재산은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 네. 이정희 이동훈 나눔재단이요. 남편 이름을 말하자 목이 메었어요. 가난한 창업자들을 돕고 봉제 노동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강민재가 재단 설립 서류를 보여줬어요. 총 2조 3천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조 3천억?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30년 전 우리 부부가 봉제 공장 문 닫을 뻔했을 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외상으로 라면 한 박스 주셨어요.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을 때 옆가게 사장님이 500만 원 빌려주셨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그럼 재단은 누가 운영하나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단 이사장은? 저는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박미숙 씨가 맡아요. 뭐라고요? 세 자식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가정부한테요. 가정부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동료예요. 가족이에요. 미숙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회장님, 그리고 미숙 씨에게 강남 아파트 한 채와 현금 30억 원을 상속합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30년 진심에 대한 답례예요. 저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에 미숙 씨 아들이 백혈병 걸렸을 때 제가 병원비 냈던 거,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미숙 씨는 그걸 잊지 않았죠. 미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10개월 동안 제가 치매 연기할 때 제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미숙 씨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켜줬죠. 새벽에 정원에서 떨고 있을 때 가디건 덮어준 것, 옥반지 찾아서 돌려준 것, 요양병원에서 저를 구해준 것. 저는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은 안 한 일을 미숙 씨가 해줬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가족이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요, 준호 씨. 제발. 30년 동안 여러분 키우면서 제가 뭘 바랐는지 알아요? 세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옥반지를 빙그르르 돌렸어요. 그냥 제가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주고,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해주고, 생일날 케이크 하나 들고 와주는 자식들이기를 바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들고 와주고, 추운 날 가디건 하나 덮어주고, 새벽에 정원에 서 있을 때 내려와서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봐주는 자식들이기를 바랐어요. 서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를 ATM기로 봤어요. 돈 나오는 기계로 봤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을 보지 않을 거예요. 연락도 받지 않을 거고요. 회장님, 준호가 일어섰어요. 각자 받은 돈으로 잘 사세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숙이 제 옆으로 왔어요.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준호 씨, 서연 씨, 준석 씨. 세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존댓말이 주는 거리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일기 있어요. 저는 남편의 낡은 공책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 공장 직원 김 아저씨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소주 한 병 사왔다. 우리 아들은 잊었는데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공책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나 봐요. 진짜 가족이 뭔지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미숙과 강민재가 제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30년 동안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집 냄새가 났어요. 곧장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가 서 있었죠. 여름이라 초록 잎들이 무성했습니다. 나무 앞에 섰어요. 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10개월이었어요. 10개월 동안 연기했어요.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옥반지를 빙그르르 돌렸습니다. 당신 자랑스럽죠?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나무가 대답 대신 잎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죠? 그날 저녁 저는 미숙과 함께 부엌에서 차를 마셨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 나 떨렸는데 전혀 안 보였어요. 특히 존댓말 하실 때요. 응, 그게 제일 힘들었어. 자식들한테 존댓말 하는 거. 저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고마워요. 30년 동안요. 회장님, 저야말로요. 미숙 씨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10개월 동안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30년 동안 봐왔던 천장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한테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준석이한테도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끄고 옥반지를 돌렸습니다. 빙그르르.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10개월간의 긴 싸움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배신하는 걸 보면서도 참아야 했잖아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이제 저도 좀 쉴게요. 많이 피곤해요. 눈을 감았습니다. 2개월 후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회장님, 저 서연입니다. 2개월 동안 매일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회장님이 화나신 거 알아요. 당연히 화나셔야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이제 저한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쓸까 말까 고민했죠. 결국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 앞에 섰어요. 여보, 서연이가 문자 보냈어요. 존댓말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금은 깨달은 걸까요? 나무가 잎을 흔들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옥반지를 빙그르르 돌렸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겠죠. 이제는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정희라는 이름으로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언젠가 아이들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제 인생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사연뜨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